예, 사고 표현 5주 2차 시입니다. 1차 시와 2차 시에는 영어 벌새를 읽고 있죠. 예, 은희, 예, 은희,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예, 은희.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면, 이제 갑작스럽게 학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영지 선생님이 학원을 이제 갑작스럽게 그만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면, 갑작스레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다 말해주겠다던 영지 선생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죽음을 맞았잖아요. 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영지 부모님이 방앗간을 하시니까, 그 떡을 이제 좀 선물용으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영지 선생님 댁을 수소문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보니까 영지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영지 선생님의 부재 소식을 전하죠. 그때 이제 은희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아는 이는 많지만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몇이나 될 것인가 라고 영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오빠도 학교에서도 학교에 남자친구도 또 그 쫄망쫄망 따라다니던 여자 후배도 이렇게 다들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은희에게 그럼에도 세상에 살 만한 것은 어, 어떤 요인으로 그랬습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이제 은희를 이렇게 오빠라고 또 이렇게 혼내고 때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빠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희한테 오빠 말 잘 듣도록 하라고 이렇게 구중하는 은희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부모님이 그게 이제 좀 그 바람직한 그 어떤 행동 패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은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말없이 떠나버린 줄 알았던 그 영지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영지가 혹시 나중에라도 오거든 지내달라고 뭘 주는 게 있죠, 여러분. 뒤에 또 보세요. 뒤에 설명을. 이렇게 은희의 꿈을 기억해 주었고 관계를 잊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지난 1차 시 앞부분에 페이스북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정서적 어떤 일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에게 내 소설을 보내고자 했을 때 그들 중에 아무도 내 책을 실제로 사서 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났을 때 그 복잡한 그런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 영화 볼스의 주인공 은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은희는 영지 선생님을 만났고 관계와 삶과 스스로에 대해 배워가잖아요. 이 경험이 은희가 그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어, 하여튼 그 영화에서 성수대교 붕괴는 지난 1차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의 매우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리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 영재 선생님도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우리 이제 그 이 버스 성수대교에 추락할 때 버스에 타고 있다가 사망한 걸로 이제 영화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희가 받았던 그 충격은 뭡니까? 충격의 종류는 어떤 믿음과 관계가 붕괴하는 것. 예. 그로 인해 생긴 은희의 텅 빈 시간과 황량한 내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책은 이제 시나리오로 되어 있거든요. 시나리오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책으로 읽는 건 조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 대본으로 영화로 아니, 이 책으로 읽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직접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영화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볼세를 찾아서 보면 정말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볼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변화하죠. 관계가 그 이렇게 유지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이를테면 가족은 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엔 뭐 가족 사이에도 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 그릇된 어떤 욕망의 문제 때문에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는 가정들은 그 뉴스에서 가끔 보도되긴 합니다만 그건 예외로 치고 어쨌든 가정은 그 피로 맺어진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와는 좀 달리 좀 지속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또 아물기도 하고 쉽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항일적으로 그러니까 그 변함없이 지속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이 그 영화 볼세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 방식이라든가 관계의 변화와 그 의미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이 만들어낸 모든 관계의 의미들은 결국 이 여자 주인공 정확히 2학년 여자 주인공 은희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러니까 벌새의 그 마지막 장면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영화를 볼 때 한번 주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관광버스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난 그 시간 속에서의 어떤 관계, 맺기, 그리고 그 관계의 어떤 변모, 이런 생각들이 그 은희의 머릿속에 이제 복합적으로 그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한 단계 성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이야기, 벌새에서의 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1994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요. 폭력적이고 또 뭐 다른 사람하고 바람도 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오로지 가족만을 또 위하고 공부 잘하는 오빠는 아버지의 사랑을 덕차지하면서 은희에게 또 폭력적이고 엄마는 남편의 바람길을 알고 알아채고 추궁하지만 또 이제 같이 TV를 보면서 이제 함께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은 결국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엄마가 해준 부침개를 먹으면서 은희는 마음의 허기를 또 채우거든요. 오빠도 또 은희와 동병상련의 관계가 되면서 화해해요. 그러니까 늘 우동생이었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은희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은희와 또 화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족들의 빈번한 식사 장면은 바로 그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폴스에서 그 은희 가족은 5명인데 대부분 같이 식사를 해요. 이 식사 장면이 자주 반복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가정은 음, 서로 싸운 후에도 주먹을 휘두르고 난 뒤에도 이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그러죠. 예. 어머니는 딸의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고. 그러니까 은희가 그토록 많은 사건을 그 나름대로 그 나이에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 내면의 성장을 이뤄가는 비결은 이 가족의 따뜻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족은 우리의 존재의 어떤 기반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족만의 관계에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밖에 타인들과의 관계를 또 잘 만들어갈 게 필요해요. 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죠. 일단 대학교까지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서의 학교,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선후배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교수와의 그런 관계, 그 선배이고 스승이니까 그런 관계들을 또 잘 만들어갈 게 필요하죠. 아주 기초반이 아니라면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그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사회는 의외로 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평판이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우연히 또 의도치 않게 또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경험이긴 하지만 나도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아주 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서 그 형편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그런 어쩔 수 없는 관계를 하더라도 속으로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또 싫어하는 그런 마음은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내 성격 때문에 종종 곤란한 경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후회를 하는 게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면서 끙끙 앓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적당한 기회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또 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것을 목표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의도로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내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살았던 시간보다는 앞으로 이제 살아갈 시간이 나에게는 이제 많지 않지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나와는 정반대로 살아왔던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의 없고 매우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좀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는 않아야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마저도 사실은 말과 표정으로 굳이 나는 너 같은 인간 싫어라는 그런 내 의도를 굳이 드러내지는 말 것. 스스로 자신을 잘 지키되 다른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그 관계의 수를 늘려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내가 살아오는 경험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주 1, 2차 시가 결국은 영화 볼세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건강하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런 오래된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남은 시간에 또 1차 시처럼 그 관계의 문제와 관련된 그 책에 내가 또 밑줄 그어놓은 좋은 부분들 조금만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하고요. 그 220쪽에서부터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관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사랑과 애착의 자연사 관계. 사랑이 식고 나면 이제 우리 그 사고표현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성이든 동성이든, 요즘에는 뭐꼭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뭐 성적 취향으로서 그건 인정되는 관계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혹은 또 그 사랑의 관계가 끝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이 식고 나면 처음 이어졌던 줄을 따라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애정적인 삶이 문명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성적 대상은 격화되기 마련이다.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사랑의 죽음이 어떻게 관계를 낳게 되는지 관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강력한 부분적인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인 대상은 극도로 수용적인 태도와 그 안에 녹아들게 될 대상 사이에서 연원하더라. 좀 어렵죠? 지금 일단 애착의 대상은 태초에 불꽃을 튀게 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이면서 무의식적인 관계를 일상적으로 맺어 나가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만 사랑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현실을 발견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연애를 좀 오래 하거나 특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났을 때, 결혼 생활에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발견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보통 콩깍지가 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의 표정, 웃음소리, 말투도 다 사랑스럽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이죠. 그 단점이 너무 커지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화돼서 결국 이제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현실을 발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마치 더 이상 엄마의 사랑에 함몰되지 함몰되어 있지 않은 아기가 엄마를 관찰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관찰한다. 사랑에 빠졌다가 사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애착이 생겨난다고 이 책은 이제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원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착은 애증일까요? 애증? 자, 그래서 이제 되면 새끼 오리들의 뭐 그 어떤 일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뭐 보충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하나, 자, 자신의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믿습니까?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함께 스스로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내 의지 밖의 어떤 외부적 힘, 작용, 이런 것에 의해서도 우리의 운명은 종종 그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부터 부림을 받는 저급한 사회계층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사회적 제약에 덜 휘둘리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점집에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무속을 믿는 거예요? 어, 이런 사람들. 음.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무당도 찾아가고 불안한 거죠.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인데, 그 대중인문학 강좌, 그때 네, 누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니까 무슨 무슨 스님, 그다음에 무슨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강좌에 구름처럼 가서 이제 그 참가비 얼마씩 내고 앉아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그 일이 자기의 닥친 일이 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무슨 유명한 대중관계하는 스님한테, 무슨 철학자한테, 그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너무 한심해 죽겠어요.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운명에게, 오직 외부의 어떤 힘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급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임을 받는 저급한 사회계층에 속한다. 그러니까 영화 벌스에서도 관계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자, 앞에 20분 이 정도 하고 뒤에 30분에서 더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시 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고 표현 5주 1, 2차 시를 영어 벌새 읽기로 하고 있죠. 관계 맺기, 그리고 어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는 1차 시에 이어서 이 부분부터 해야겠죠. 자, 이제 여기 보면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부모. 그러니까 이제 그 방앗간 하고 그러니까 늘 바쁘죠. 바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구점 같이 이렇게 뭘 좀 자잘한 거 한두 개 훔치다가 또 들켰던 친구,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둘도 없는 친구를 이제 배신했죠. 어쨌든 그 다음에 호기심에서, 그리고 관심이 필요해서 만났던 남자친구, 함께한 모든 시간을 지난 학기에 이르다고 말하는 X 여자 후배, 이렇게 은희의 주변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은희는 대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 선생님이죠. 그 한문학원 선생님, 이 친구, 예, 오랫동안 이렇게 휴학을 하고 아마도 운동권 여학생으로 보이는 친구인데, 영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그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수한 어떤 그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들과 맞서서 어, 좌절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면 이제 그 학원을 갑작스럽게 그만둔 이유를 다 말해주마 하고 했던 그 영지 선생님이 이 이제 장면이 뭐냐면 이제 영화 마지막 거의 부분인데 그 방앗간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맛있는 떡을 이제 좀 그 부모님한테 그 달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려고 학원을 갔는데 이제 학원에서는 그만뒀고 그 영재 선생님이 그래서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어렵게 그 집을 찾아가요. 가서 보니까 성수대교 붕괴 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그 어머니한테 이제 듣죠. 영지 선생님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은희에게 그럼에도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아, 살만한 것은 나를 좋아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냥 말없이 떠나버린 줄만 알았던 그 영지 선생님이 은희의 꿈을 또 기억해 주었고 관계를 잊지 않았고 이 점이 우리들에게 이 독자로서 관객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겠죠. 은희는 영지 선생님을 만났고 관계와 삶과 스스로에 대해 배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은희는 한층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들 속에서 좀 두드러지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에요. 볼세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어떤 그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은유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멀쩡하던 그 다리가 한강 다리가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멀쩡하던 한강 다리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다음에 영지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한문학원에서 그만두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또 죽음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은희의 텅 빈 시간과 황량한 내면 이것을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는 볼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 방식, 관계의 변화와 그 의미를 이제 들려주죠. 만남과 이별이 만들어낸 모든 관계의 의미들이 은희의 내면에 발자국처럼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이 모여서 은희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죠. 그런 점에서 벌써 마지막 장면, 이를테면 수학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관광버스 앞에 한참 동안 서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스틸컷을 갖다 놓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폴스에서 또 이제 가족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폴스의 인물 유형은 1994년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아빠, 어떤 인물인가요? 가부장적이고, 일정하게 이제 폭력적이면서도, 그러나 이제 가족만을 위하고, 가족을,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또 공부 잘하는 오빠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지한테도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동생한테. 또 엄마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남편의 바람길을 알아채고 추궁하지만 곧바로 TV를 함께 보면서 또 시시덕거리는 그런 근데 이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엄마가 해준 부침개를 먹으며 은희는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오빠도 은희와 동병상련의 관계가 되면서 화해하고, 왜냐면 이제 학교를 또 이렇게 그 좋은 학교, 경기고등학교인가 학교를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던 거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못하는 동생 와의 어떤 동병상련의 관계가 또 돼서 화해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빈번하게 이제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잘하게 싸우고 다투면서도 또 서로를 이제 아끼는 하나의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이 영화 볼세에서 5명의 은희 가족은 대부분 식사를 같이 해요. 이 식사 장면이 아주 자주 반복되거든요. 서로 싸운 후에도, 주먹을 휘두르고 난 뒤에도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죠. 어머니는 딸의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고, 은희가 그토록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내면의 성장을 이뤄가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비결이 바로 이 가족의 이야기, 가족의 그런 어떤 그 사랑 속에 사랑의 덕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고 표현 수업에서 3주차에 아마 3주차에 가족의 재발견 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은 이 영화에서의 가족 이렇게 서로 그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족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억압하죠. 가족은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빠 가부장적이고, 엄마 그런 가부장적인 아빠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도 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가족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나 뭐 또 언니라든가, 뭐 언니는 뭐 도드라지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소위 억압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제 집 밖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곤란한 상황이라든가 어려움을 자주 우리가 겪죠. 그럴 때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 위안을 받고, 가족을 또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으면서, 다른 한 측면은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우리의 내적 어떤 위안을 주고 다시 또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주차에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이 가족에게 그림자를 투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사가 뭐냐면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부모의 그림자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넘겨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부모의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이를테면 되게 이제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할 것을 요구하죠. 바라죠. 바라기도 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거죠. 왜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학벌 위주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21세기 뭐 제4차 산업혁명이고 AI이고 이런 얘기 해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아이고 물을 한 모금만 할게요.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고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잘하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물론 사회가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본다면 공부를 좀 잘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많이 있다, 어떤 선택지가 많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어떤 꿈, 이것을 자식들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죠. 그런 것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억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런 어떤 욕구, 요구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그 괴리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기가 쉽지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 그림자를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자를 짊어지게 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서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소망과 욕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그림자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어두운 부분, 부모 세대가 자신의 세대에서 이루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자녀 세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 어렵죠,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존재, 꿈과 실존, 그것과 자녀 세대인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그 욕구는 서로 다르잖아요. 욕구와 능력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그런 욕구를 자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가족이 우리에게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억압된 하나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림자 투사는 사실 문제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토마스 만, 아주 세계적인 작가인데, 토마스 만은 섬세하고 우아한 감성과 정신을 지녔던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아요. 사실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만은 동성애를 향한 강한 열망, 죽음에 대한 충동, 이런 그림자를 다행히 문학으로 승화시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위대한 작가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동성애와 죽음의 그림자가 토마스 만의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만의 동성애에 대한 열망은 아들 클라우스에게서 실현되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소망은 클라우스, 미카엘 모두의 자살로, 세상에 토마스 만의 두 아들의 자살,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그림자의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그림자에 질식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극복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토마스 만 같은 경우죠. 그 자녀의 다음 세대는 더욱 강력해진 그림자에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런 그림자 투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경찰관의 자녀와 목사의 자녀, 이 두 자녀는 소위 인격에 맞게 살도록 내몰린 그런 이제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아의 확대는 오히려 그림자의 인격이 커지도록 하고 모범생만이 아닌 심각한 문제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위 문제아는 그 가족의 그림자 투사의 희생양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모 스스로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과제를 내놓고 아이를 혼내는 그런 아빠.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할 수 없는 양의 어떤 과제를 내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 억압하는 그런 부모에게서 자란 아동은 그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삐뚤어지고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주차에서 보고 있는 이 볼세에서 중학교 2학년 은희도 사실은 그 친구와 함께 문구점에 가서 뭔가를 훔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또 어울리고 속을 빼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기에서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일탈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끝내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지 선생님, 한문학원 영지 선생님을 만나서 영지 선생님이 이 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고민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좀 소란스러우면서도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챙겨주는 이 부모, 가족의 힘, 이런 것이 은희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가족이. 예. 나는 뭐 사실 뭐 이런 가족, 나는 뭐 가정사적으로 그렇게 좀 뭐 어렵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썩 그 좋은 부모 가정이 아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청소년기에 힘들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뭐 힘들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 뭐 어떤 문제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스스로 나는 이제 그 그러니까 외부와 담을 쌓고 상당히 좀 외롭게 그 스스로를 달래야 되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근데 나는 공부도 굉장히 좀 늦게 했어요, 여러분. 늦게 해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뭐 개별적인 사정은 뭐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완전한 완벽한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묻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어떤 상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환경에 대해서 크게 뭐 낙담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내가 쭉 살아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이를 좀 많이 먹고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이제 리뷰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좀 짧은 글들로 정리해 놓은 글들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 벌새의 어떤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괜찮은 자료가 돼서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고통은 언제 고통이 되나? 고통은 언제 고통이 되냐? 누군가의 시선으로, 공감으로 고통은 고통이 되더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도 싸우지 좀 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은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철없는 칭얼거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싸우지 좀 마 라는 말에는 오빠라면 여동생을 때릴 수 있다는 승인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오빠가 여동생을 이렇게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 이제 부모가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싸우지 좀 마, 이들이 맨날 싸우냐? 아니, 지금 싸운 게 아니라 오빠가 여동생을 두들겨 팬 건데 그 싸운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오빠를 혼내야 되는데, 맞고 있는 여동생한테 왜 싸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아이는 남자가 때려도 참아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우리 오랜 이제 어떤 가부장제의 그런 장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관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사회에서 자란 많은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치인율을 의심한다는 얘기죠. 아파도 자신이 아픈 것이 맞는지 검열하고, 특히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죠. 여성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언어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재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은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외로울 때 제 만화를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그러니까 은희는 이제 학교 공부는 좀 못해요. 대신에 이제 만화를 이제 잘 그리고 그리고 만화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외로울 때 제 만화를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어때요, 여러분? 빛이 나겠지요? 나도 어린 시절 은희와 같은 생각을 했다. 외로운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덜 외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최은영 작가죠. 유명한 소설가죠.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모두 외롭고 어린 여자아이였던 우리는 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고자 했을까? 영재 선생님도 은희를 그런 마음으로 맞이했을 것이다. 은희가 덜 외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영재 선생님이 눈빛으로 함께 있어주는 시간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은희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 빛을 받은 은희 또한 영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처럼 외로웠던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할 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외로움과 또 어떤 삶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낼 때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이제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거 이제 3차 시에서 제 말은 소녀 영화를 또 읽으면서 할 얘기긴 해요. 자,
제일 마지막까지만 갑시다. 제일 마지막. 자, 벌스의 이제 정희진은 이제 상당히 또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 벌스의 가족은 극도로 정상적이어서 영화에서나 나올 얘기 같지가 않다. 규범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상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 자, 봅시다. 오빠가 때렸어요 라는 딸 호소의 부모는 아까도 살펴봤던 거잖아요. 싸우지 말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평등하게 취급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남녀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아주 오래전에 좀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니, 느닷없이 누군가 하여튼 부당한 일로 시비를 걸고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나이 든 여자였는데, 우르르 좀 올려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뺨을 맞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요? 한 대 쳐버렸으면 좋겠죠. 마음은 쳐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확대되니까 그 여자 노인네 손목을 꽉 잡고 이제 못 때리게 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해서 경찰이 와서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형사가 물어봐요. 그 손목을 잡아당겼어, 밀쳤어. 이게 정말 그때 이제 흥분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내 손목을 잡고 그 노인네 내 뺨을 때린 여자 노인네 손목을 잡고 꽉 잡고 그걸 밀었는지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꽉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사는 그걸 밀었냐 잡아당겼냐 물어봐요. 내 생각에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이를테면 소위 말하면 죄가 덜할까? 왜냐하면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자, 둘이 싸웠어. 둘이 싸운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가 뺨을 때리고 하나는 일방적으로 맞은 거잖아요. 근데 둘이 싸운 것이 돼요. 둘이 싸웠다고 해요. 둘이 싸웠다고. 어이가 없죠? 더 나쁜 놈이 있고 덜 나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는 거죠.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수업인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부모가 싸우지 마라, 가해자 피해자를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말이죠.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자영업자 가장으로서 자의식이 강하지만 그가 노동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더라.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도맡아 하는 엄마가 그저 인생을 견디고 있는 듯 하더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겉도는 이 집의 막내딸은 외롭고, 모든 공간 어른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부패하고 비열하고. 요거 이제 3차 시에서 볼 그 죄 많은 소녀에서 딱 그게 나와요. 그나마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몇 장면 안 나오는 남자 의사죠. 하여튼 뭐 이제 정혜진은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이제 페미니스트여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5주 1차 시, 2차 시를 하여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까? 나는 늘 상식 많잖아요. 지심 능키니라. 얼굴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한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많이 없다. 많이 없어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잘 채워서 만들어 가면 나에게도 언젠가 아까 은희가 영지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나요? 나에게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까요? 그 얘기죠.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빛이 나겠죠. 자, 우리는 그렇게 믿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